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자하오. 네, 이제 점점, 날씨가 차가워져서, 그, 주변에 이제 기침을 하고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19 단계가, 어, 조금씩 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욱더 그 방역에 좀 더 힘 쓰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념하셔서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서 저희가 이제 그 포스트 사회주의 변화와 한류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동유럽의 한류와 코리안 드림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 그 얘기를 좀 상기해 보면요. 동유럽 한류 팬들이 우리 한국 미디어에 열광하는 것은 결국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며 그리고 모던한 이미지를 전파하는 국가 이미지와 함께 한국 미디어가 그리는 아시아적 가치가 이 그 동유럽 그 한류 팬들에게 어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류에 대한 애호라는 것이 동유럽은 근대화 과정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각각 경험하면서 추진해왔던 근대 사회 건설이 겉으로는 쇠유롭과 동일한 시스템을 가져왔지만 내면적으로는 만연한 사회 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비판이고 그 대안의 모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발 경제 위기가 유럽의 가장 약한 고리인 동유럽에 그 어느 것보다도 심각해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기 위한 사람들의 욕구가 그만큼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의 한국 미디어 수용은 심리적 충족감과 지식 정보 획득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전체 삶을 건 코리안 드림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로부터의 제도적 실패를 몸으로 겪고 있는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안이고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문화적 실천의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동유럽의 미디어 수용자들, 한류 팬들은 한국 미디어를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사회 재건의 요구를 외치고 있으며 새 희망의 가능성을 아시아적 발전이라는 제3의 모델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사회주의 중에서 동유럽 부분에 특히 헝가리와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민속 지학적 연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서 살펴봤던 그러한 그 동유럽 한류 팬들 그리고 그들이 갖는 코리안 드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탐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북한의 한류와 사회 변화 부분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죠. 분단된
우리의 그 영토, 남한과 북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서글픈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현상이고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에도 이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류 문화가 젖어들면서 사회적 변화가 어느 정도 일고 있다는 부분이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북한 문제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슈 중 하나가 되었죠. 군사 위협과 평화적 대화 사이를 넓히면서 하루가 다르게 전개되는 북한 관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북한의 연이은 핵개발과 실험은 당장이라도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다가 2018년 이후에 전면적으로 사태가 역전되어서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입장했고 세계 평화의 구호를 외치고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린 바가 있죠.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파격이 잇따르는 북한의 행보에 대해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고 많은 분석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일 체제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회담이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김정일 정권에서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로 그 아들인 김정은 체제에서 계속 더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디어와 한류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사회의 문화적 일상성을 조망해보고 그것이 북한 사회의 변화에서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북한 사람들의 일상적 문화를 보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단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치와 권력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소극적 징후에서 의미를 찾고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하는데 만 그쳐서 아래로부터의 근본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그 북한 연구를 보면 그 정치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의 그들의 얘기라든지 또는 어떤 남북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북한 연구가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근본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사회의 변화를 문화적 일상성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청소년의 미디어 수용 행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양대학교 윤선희 교수가 민속지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살펴봤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은 어느 사회나 권력의 변방에 존재하는 마이너리티, 즉 힘을 갖지 못하는 비보호 계층
혹은 피지배계층에 속하지만 그로 인해서 기존 사회의 가장 저항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담론 구성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에도 청소년 문제는 사회의 함부를 드러내주는 지표이며 청소년 문화가 보이는 저항성과 변화의 바람은 북한 사회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게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미디어 시청, 특히 금지된 한국 미디어 시청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될 정도로 확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한국 그 미디어에 대해서 접근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청소년 사회에서는 미디어 시청을 몰래 보는 것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사회에서의 미디어 시청이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는 것은 이론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깊죠. 북한에서 일고 있는 한류의 바람은 단순히 주민들의 문화 취향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고 북한 사회 내부에 불고 있는 변화와 새로운 사회 건설의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가 이미 패망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교조적 체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교조적이라면 거의 그 맹신적으로 부자 세습의 3대째 이어지고 있는 부자 세습의 어떤 그런 정권에 아주 맹신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부분을 교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조적 체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이미 내부에서는 포스트 사회주의 사회를 대비하는 아래로부터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북한 내부로 들어가서 그런 참여 관찰을 한다든지 그 심층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북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한계점, 이데올로기적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명시하고자 합니다. 대체로 현실적 필요성과 학문적 동기에서 북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현장 데이터 등이 부족하고 다수 문헌이 대외비로 처리되어서 연구자료 또한 부족하고 축적적 연구가 어렵다는 현실은 북한 연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북한 연구가 지닌 한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긴 계기가 90년대 남북 교류 확대였고,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이 속속 우리 남한 사회에 대한민국 사회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죠. 특히 북한 관련 미디어 연구는 통일 후를 대비한 미디어 교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송 교류를 위한 정책적 연구가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독일의 통일을 우리가 봤을 때도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동독과 소독의 어떤 문화적 교류, 정치 경제적 교류를 앞서서 문화적 교류, 특히 이 미디어 중에서도 방송의 교류가 상당 기간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 문화 통합을 이뤄나가면서 아래로부터의 그런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간에 그 강조하고 싶은 내용도 남북 통일의 관건은
정치 경제적 위로부터에서의 어떤 변화, 또 물론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지만 아래로부터의 문화 통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방송 교류를 위한 정책적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대개의 대부분의 북한 문화 연구는 명시적으로 북한의 대중문화가 부재하거나 있더라도 1인 독재에 일방적으로 이용되는 도구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문학과 예술 전반, 또 때로는 종교까지도 1인 독재의 정치적 목적으로 파괴되기도 하고 부활되기도 한다는 것이 북한 문화 연구들의 일관된 서술입니다. 북한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일반적인 공산주의 사회 양상과 다른 북한만의 특이한 문화 예술의 양상이며, 특히 김정일 정권에서 부상한 성군 사상에 의한 문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행군을 사상적으로 교육하고 성군 정치의 도구로 문화와 예술 활동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인민의 아편이라고 할 정도로 공산주의에서 폄하해 왔던 종교가 북한 사회에서 사실상 용인이 되고 통제가 느슨해진 것도 성군 정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 연구에서 문화라는 것은 정치와 정권의 하위 개념이자 일방적인 이용 대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치 연구뿐만 아니고 북한의 문화 연구, 미디어 연구, 청소년 연구, 일상생활 연구가 모두 실제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문화를 탐구하지 못하고 정치적, 경제적 파생물로서의 문화 현상만을 기록하고 있죠. 자, 미셸 푸코죠. 푸코가 말하듯이 혁명의 시대에는 거대 담론의 동원과 거대 담론의 저항이 서로 격돌하여서 부조적 변화를 달성하지만, 포스트 근대의 시대에는 거대 담론이 해체되고 미시적 권력 생성과 문화적 저항만이 변화에 동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대 담론이라든지 거시적 입장에서의 어떤 통합보다는 권력 미시적으로 부분에서의 일어나는 아래로부터의 권력 생성, 아래로부터의 혁명, 아래로부터의 변화, 이런 것들이 문화적 저항, 이런 것들이 변화에 동인이 된다는 얘기를 미셸 푸코도 얘기를 한 바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사회와 같이 근대화에 뒤처지고 글로벌화의 최변방에 위치한 공간에서도 사회의 변화는 문화적 저항으로서 미시적으로 부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북한 청소년의 미디어 시청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의 행위라든지 생활 장치를 참여 관찰로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고, 직접 그들에게 심층 인터뷰 또는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직접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연구 태도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탈북민들의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그들 중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인터뷰를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그도 최근에 탈북한 청소년들을 입을 통해서 북한 사회에서의 청소년 미디어 시청을 간접적으로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또 환경만 달리 탈북해서 환경이 달라진 것뿐이지 가장 최근에 북한에 거주를 했던 그러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다. 이렇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이런 조사들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입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사회에서의 청소년 미디어 시청을 살펴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북한 사회에서 아래로부터 일고 있는 변화의 조짐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 권력에서 마이너리티이면서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포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청소년의 일상을 조사해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청소년의 미디어 시청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도저히 그 속을 내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정태적이고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변화를 세밀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적하고자 했습니다.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단일화되고 정태적으로 보이는 북한 사회에서도 사실상 미시적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 청소년을 직접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 사회의 상황을 조사하는 간접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청소년들이 북한 사회에서 위법성의 부담과 그러니까 금지하고 있죠. 한국 미디어 시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얘기죠. 위법성의 부담과 거기에 따른 처벌이 상당한 처벌이 있음에도 그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미디어를 몰래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 연구의 시각에서 미디어 시청의 단순한 이용 충족의 의식적 동기보다 깊은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북한 사회의 특수성 속에서 이는 더 극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 하면 더 이렇게 몰래 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한참 그 반항심이 생길 세계 어느 나라든지 지구촌에서 청소년들 라면은 세대적으로 그 반항심이 있고 또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풍부할 때 아닙니까? 그런 시기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한때 기억이 납니다만 한때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금지되어 있는 어떤 글이라든지 문건이라든지 또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몰래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또 탐닉하는 그런 것들이 어렴풋이 기억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어떤 그 청소년 시절에 더욱더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하는 것은 더욱더 호기심을 자극하게 하고 이들에게 더 몰래라도 이렇게 행위를 하게 하는 그런 동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더 극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북한의 경우에도 극한적 현실 가운데서 미디어 시청마저 치열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와 차이를 보이고, 이는 이론적 차원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북한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놀이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면요. 극히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과연 문화생활이 허락될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어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은 사회적 생산 이전의 계층으로 자신이 위치한 사회적 입장에서 하위 문화를 형성하며 투교한 놀이 문화를 영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사회의 청소년들도 제한된 한계 내에서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놀이를 통해 그들의 일상적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탈북인 청소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여느 사회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북한 청소년들은 놀이와 이성교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즐기고 있고, 패싸움이라든지 여행, 연애 이런 것들의 다양한 양식으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북한 사회에서 금지되기도 하고 장애가 많지만, 청소년들은 위법이나 뇌물 또는 몰래 하는 것 등을 통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즐기고, 뭐 뇌물 이런 부분 뭔가 재밌는 그러한 용어로서 실제로 뇌물을 통해서 몰래 금지된 것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상 속에서 기성의 가치와 권력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저항하는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층에서 만들어낸 어떤 법 체제, 그리고 금지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항거하면서 의식적이든 일부러 하든 그렇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저항하는 그런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초점은 일상의 주체가 구속의 한계 내에서 자발적 참여에 의해 저항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굶주림이라든지 물자, 인프라 부족이라는 경제적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 독재 체제의 문제 등을 청소년들도 몸으로 체득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것이 좌절이나 수능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한계 내에서 그들의 여유 공간을 찾아서 신나는 놀이 문화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투자에 큰 관심을 두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공부나 진로에 대한 오히려 부담 없이 현재를 즐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또 뭐 다른 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고생들의 입시에 대한 어떤 압박감, 스트레스라든지 거기에 따른 미디어라든지 놀이 부분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보다는 오히려 이들은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해지고 또그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는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하는데 어떤 그 목적 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서라도 부담 없이 오히려 우리나라 청소년들보다 더 부담 없이 현재를 즐기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또 취업 때문에라도 대학에서도 열심히 지금 학업에 열중한 여러분들처럼 하는 모습들을 보고 비교해서 봤을 때 북한에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10대, 20대 층에서의 이 청소년층이 청소년 또는 청년층들이 부담 없이 오히려 즐기고 있다. 라는 부분은 상당히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한국 미디어 시청에는 큰 위험 부담이 있지만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처벌하고 하기 때문에 큰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즐거운 수단으로 한국 미디어를 불법 시청을 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사회와 같이 항시적인 억압과 폭력이 상존하는 사회에서는 미디어 시청과 같은 일상적 행위도 감금하고 처벌의 위험 부담이 질 만큼 중요한 저항의 행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북한, 우리가 철의 장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러한 철의 장막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개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면요. 폐쇄적인 북한 사회도 점점 개방되는 지구촌의 물꼬를 완전히 포스트 사회주의의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변화의 흐름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물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거대한 물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치적 폐쇄성을 유지하고 위로부터의 철저한 통제를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래로부터는 개방의 물꼬가 이미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미디어 상황은 이를 반영하고 있고 북한에서 금지하고 있는 한국 미디어, 서양 미디어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 준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탈북민들, 북한을 이탈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신 많은 탈북민 중에서 청소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윤선희 교수께서 그 조사를 했던 그 대상자들은 주로 우리 한국에 대안학교가 많이 생겼죠. 대안학교로서 대안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가장 많이 모인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안학교들을 통해서 그 10대, 20대 대상으로 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죠. 탈북자들의 필수 코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한국에 대한 사회에 대한 교육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학교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이제 국고 보조로 운영되고 있고 그 기숙사를 운영을 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죠. 철저한 보안, 그다음에 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접근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또
이런 청소년들 학생 중에서 자신들만 탈북을 해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그런 학생들도 있어서 신분 노출 경우에 북한 가족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들의 어떤 이름이라든지 신분 노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삼가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교수가 이 대안학교의 사전조사로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에서의 한국 미디어 시청 행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놀랍게도 청소년들이 한국 미디어 시청을 한 경험이 있었냐는 질문에 전체 전교생 중에서 60% 이상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미디어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빈도는 어느 때 보느냐, 어느 정도를 시청을 하냐, 보고 싶을 때마다 본다 라는 응답이 놀랍게도 나타났다는 거죠. 몰래 본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처럼 대단위로 일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면이고, 또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최초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미디어 면에서도 TV를 통해 본다는 답변이 비교적 좀 낮은 반면에 비디오를 몰래 구입해서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본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2010년에 이 대안학교에서 최초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60% 정도가 한국 미디어에 노출됐다, 보고 있었다 라는 것을 경험담으로 알려줬지만, 최근에 이러한 학생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했을 때 미디어 시청 경향이 85%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북한의 청소년 대부분이 남한 한국 미디어의 시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탈북한 청소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상당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인터뷰들을 보면요, 북한에서 놀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북한에서 인터뷰를 탈북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인터뷰 내용들을 주로 보면, 북한에서는 공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노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축구하고 뛰어놀고 패싸움하고 돌까기라는 그런 것들. 북한은 무조건 운동이라는 얘기, 컴퓨터나 이런 거는 없고 무조건 체력적으로 노는 거, 공부 잘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마저도 이해하고 건강해라, 하여튼 재밌게 잘 뛰어놀고 건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미래에도 아빠가 하고 있는 직업을 비슷하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먹을 걱정만 없으면 북한 아이들은 노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입시 지옥이라든지 또는 취업에 대한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보다 북한은 오히려 노는데 먹을 걱정만 없다면
먹는 것만 해결되면 북한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노는 데 있어서는 더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